엄마, 정말 문 안 열어줄 거야?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꼭꼭 잠그고 안 열어주면 우리는 이 오밤중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냐. 다른 호텔이나 머물 곳 찾아보라고. 우리 집은 안 된다. 저번에 우리 시부모님 왔을 때도 이랬으면서 우리한테까지 이러기야? 어떻게 멀리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내칠 수가 있어? 네 시부모도 니들도 우리 집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될 말이지. 그래서 내 분명 우리 집에 오지 말고 분위기 좋고 괜찮은 숙박 잡아 머물라 하지 않았냐? 알았어, 알았다고. 그럼 오늘만이라도 좀 재워줘. 내일부터 당장 호텔이든 모텔이든 나갈 테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 애도 지금 자고 있는데 밤 12시에 어딜 숙박을 구해. 천지에 널린 게 호텔이고 모텔이다. 돈만 주면 들어갈 수가 있어. 12시에 들어가자니 비싼 돈 아깝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아, 그것도 그렇고 부산의 숙소가 얼마나 비싼 줄이나 알아? 애 있는데 아무 데나 있을 수도 없고 그래도 위생적이고 좋은 숙소 머물러야 하잖아. 내일 내가 날 밝으면 다시 구할 테니까 일단 문 좀 열어달라고. 나는 너나 너희 시댁 식구들이나 지긋지긋하다 정말. 내가 오죽하면 이럴지 너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냐? 아니, 엄마가 돼서 꼭 딸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받아야 돼? 대가를 받아야 하냐고.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딸을 문전박대하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 저번에 우리 시부모님한테도 그래서 엄청 섭섭해하셔서 나도 중간 입장이 난감했는데 우리한테까지 그러고. 엄마 혹시 치매라도 들어서 그런 거야? 치매는 네가 걸린 거지.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감히 우리 집에 또 와서 신세질 생각을 해? 나한테 함부로 말한 것도 다 잊어먹고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이 어떻다, 집안이 어떻다, 이리저리 막말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또 우리 집에 와? 그건 그냥 내가 엄마가 편하니까 그냥 말한 거지. 시어머니도 저번에 엄마 집 수리 한번 하시는 게 좋다고 한 게 기분 나쁜 모양인데 그것도 그냥 한 말이지 나쁘게 드린 말 아니잖아. 그래, 그럼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 우리는 엄마네 집에 가서 왜 못 자게 하는 건데? 자식이 부모 집 가서 잠도 자고 좀 얻어먹을 수도 있지. 서운한 게 있다고 우리까지 못 오게 해? 그리고 그때는 내가 사과했잖아. 시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오신다고 한 거 어떻게 하라고. 친정엄마가 돼서 지금 그거 가지고 나한테 똑같이 하겠다는 거야? 참 핑계도 가지가지구나. 긴 말하지 않겠다. 더 이상 너도 너희 시부모님도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공공장소도 아닐 뿐더러 숙박비 내고 니들이 숙박하면서 편하게 지내라. 나도 서울 갈 때는 네 집 안 가고 모텔이나 다른 데 잡을 테니까. 참 자식들 머릿속이 어떻게 된 건지. 부모가 자식 대접하는 건 당연하고 자식은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해주면 잘해주는 것을 몰랐고 그렇게 대접받았으면 고마워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 맞았는데 마치 뭘 맡겨놓은 사람 마냥 당당한 것이 싫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제 심정이 이렇게 허탈하고 무너지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자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돈되는 사람들까지 같이 내게 무리하게 굴었던 것입니다. 잘해주면 잘해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정말 잘나서 우리가 잘해준 양 구는 것이 어찌나 얄밉고 다시는 보기 싫은 행동인지 그들도 알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68세 공현주이고 제 딸 황현아와 그의 대책 없는 시부모에 관한 이야기는 덤으로 얹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이고 오랫동안 부산에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딸 하나 있는 것도 부산에서 계속 대학 보내서 살게 하고 싶었었는데 딸은 공부를 제법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 해서 서울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산도 서울 못지않게 굉장히 큰 대도시이고 제가 사는 해운대 쪽은 웬만한 서울 집값보다 비싼 곳입니다. 그것을 알만한 양반들이 계속 저한테 시골바닥 촌사람 취급을 하며 내내 무리하게 구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해운대 쪽에서도
바다뷰 좋기로 유명한 아파트였는데요. 당시 분양받을 때 저희 부부가 살기에는 60평대인 큰 아파트로 가게 되면서 자주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자고 가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바다뷰를 보면서 다들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경치는 웬만한 호텔보다도 더 좋다고 말을 하고는 했지요. 하지만 아무래도 아파트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낡기도 하고 여기저기 흠도 가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 두 사람만 살 곳이니 인테리어도 낡았어도 여기저기 보수할 곳이 생겨도 그냥 저희가 대충 땜방질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낡은 느낌도 저희 집이었기에 고풍스럽고 저희만 살기에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인데 마치 우리 집이 호텔도 아니고 별장도 아닌데 허구한 날 딸내 가족들과 그 시부모들은 자주 신세를 지고 가고는 했습니다. 아유 사돈 우리 또 왔어요. 자주 얼굴 보니 좋지요? 아니 어딜 잡아도 우리 사돈네 같은 시원한 뷰도 없고 널찍한 곳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요새 숙박비는 또 얼마나 비싼지 가족 간에 서로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요. 아 그렇지요. 언제든 필요하면 자고 가세요. 저희 부부가 기껏해야 방 2-3개 쓰는데 어차피 1-2개는 꼭 남아서 그곳에서 불편하지 않게 주무시고 가시면 되지요. 제 입장에서는 손님인지라 집에 찾아왔던 아들 며느리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고 온갖 수발까지 드려야 했지만 그래도 자식이기에 사돈도 식구들이기에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싫은 티 한번 내지 않고 귀하게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사람이고 신경 안 쓴다고들 하지만 저희 집에 아들 내외나 사돈 내외나 오는 게 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식사도 신경 써야 하고 청소도 신경 써야 하고 60평대 혼자 청소하기는 이제 힘이 붙여서 손님들이 온다 하면 항상 사람 불러다가 싹 청소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들여 모실 생각을 했죠. 하지만 반대로 저와 남편이 서울의 딸네 집에 올라가서 문전박대를 당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저희도 정남이가 떨어져 손님 대접 안 하고 똑같이 대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얼마나 저한테 무례하고 섭섭한 일을 했는지 알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알기보다는 저희들을 괘씸하게 취급을 하니 참으로 이제까지 정성 들여 한 손님 대접 또한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죠. 저희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산산조각 무너뜨려 버린 딸내외와 사돈내외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단단히 이를 갈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부산 앞바다에서 배를 타는 일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와 형제들을 건사하시며 배불리 먹여주는 것을 최대 부모 도리로 알고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주 못 사는 집은 아니었기에 당시 고등교육은 받게 되었고 당시 공무원이었던 남편을 만나서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보다 더 못 살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좋고 직업도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안정적인 직업이었던지라 저는 기꺼이 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무엇보다 뱃사람들만 보다가 깔끔한 양복을 입고 출퇴근한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품고 있었기에 남편처럼 착한 사람은 제게 더할 나위 없는 신랑감이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이랑 시작한 것은 작은 방 한 칸에서 월세로 시작했는데 방 한 칸 아래서 살면서 돈 생길 때마다 하나하나 집안 살림도 장만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제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나갈 때 저는 친정 어머님을 도와 부산 앞바다에서 갓 잡은 생선을 같이 팔았고 저희 어머니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온전히 살림에 보태며 한 푼 두 푼 아껴가면서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딸을 하나 낳게 되었습니다. 아주 영특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싶었지만 당시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라는 말들이 많았고 애를 무턱대고 많이 낳으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특히나 친정엄마는 여자 몸을 아껴야 한다며 애 많이 낳으면 안 된다고 제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하는 생각으로 딸 하나 현아만 잘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남편은 평생 부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나라밥 먹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아무래도 남편의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딸을 교육시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작게 해서 주식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몰랐지만 같이 다니는 언니들이나 동생들이 투자라는 것을 해야지 돈을 번다고 해서 예적금밖에 몰랐던 남편을 설득해 소액으로만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막 저희에게 대박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집 재산 불리는데 기여를 했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재산과 합하여 저희는 월세방을 벗어나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내 집을 마련하면 사는 목표를 이룬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환호를 하며 더욱더 딸과 함께 행복해지기로 했습니다. 딸도 자기 방이 생겼다며 좋아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뜻을 함께 다졌습니다. 딸은 저와 친구 같고 때로는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제가 친정엄마 도와 일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딸은 제 마음을 알아주며 열심히 안마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밥도 차려주었죠. 공부하는데 뭘 그런 걸 차렸어. 집안일 하지 마. 하나라도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야지. 이제 네 시대 때는 대학 안 나오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더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17년 정도를 살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공부는 아닌 것 같아. 때로는 엄마 아빠를 위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이거 절대로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말은 아니야. 그래. 네가 누구 딸인데. 고맙다. 하지만 엄마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시집가기 전까지는 집안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평생 여자가 시집가서 할 일이 집안일일 텐데 엄마 아빠랑 사는 동안이라도 엄마가 해준 따순밥 먹으면서 네가 하고 싶은 일 할 일 하고 공주 대접만 받고 자랐으면 좋겠다. 저는 딸의 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고 딸도 제 마음을 안다는 듯 부드럽게 같이 웃으며 제 입에 직접 차린 밥 한 술을 떠넣어 주었습니다. 제법 딸의 요리 솜씨가 괜찮았고 언제 이렇게 컸나 우리 딸이 하며 마음이 새삼 울컥하게 됐죠. 딸은 누구보다 부모를 생각해 줄 아는 아이였고 그렇게 고이고이 소중하게 기른 딸은 몇 년 있다 치른 수능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둬서 대학을 붙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원래 4군데를 쓸 수 있었는데 3군데밖에 못 썼다며 속상해한 딸은 2군데는 부산에 있는 대학교를 쓰고 1군데는 서울에 있는 제일 센 데를 썼습니다. 가족들 모두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어차피 딸 멀리 보내는 거 마음도 좋지 않고 걱정만 되는데 가까운 데서 우리 그늘에서 학교 다니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엄마, 나 대학 합격했어. 서울에 있는 대학 합격했다고. 딸은 너무나도 기뻐하며 감격스러웠던지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저를 얼싸안고 난리를 쳤고 저는 기뻤지만 사실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서울이 여기서 먼 곳이고 서울에 가면 기숙사가 안 되면 자취를 해야 할 텐데 애지중지 기른 딸이 행여나 자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딸 가진 엄마의 마음으로 자꾸만 별의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남편이 저를 위로하며 걱정 근심을 덜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여보. 우리 현아 어디서든 잘할 거야. 멀리 보내서 걱정되는 당신 마음은 이해해. 딸이니 더 그렇겠지. 그렇지만 우리 현아 믿고 같이 집도 알아봐주고 하자. 우리가 현아를 잘 키웠는데 실망시키거나 어긋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겠지? 근데 왜 자꾸 불안하고 좋지 않은 예감이 드는지 모르겠어. 저는 엄마라 그런지 남편에 대한 감정과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남편은 느긋하고 천하태평하며 딸이 알아서 잘할 거라고 위로했지만 저는 남편 앞에서
위로를 받아들이는 척 했습니다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걱정만 들어갔죠. 딸에게 은근슬쩍 부산에 있는 대학으로 가면 어떻겠냐고 말을 했지만 딸은 듣지를 않았고, 그렇다고 서울로 딸을 따라 이사 가기에는 남편이 아직 퇴직을 하지 않았을 때라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딸의 집을 얻어주기 위해서 남편과 저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갔고, 서울 생활과 대학 생활에 잔뜩 기대한 채 들떠 보이는 딸과는 달리 저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서울로 갔습니다. 신촌에 집을 구해야 했는데 다 낡고 허름한 주택밖에 없던지라 차라리 안전하게 하숙집을 구해주려고 했지만 가격도 비싸기도 했고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밥도 많이 안 먹을 것 같은데 무슨 하숙집이야. 그냥 학교 앞에서 저렴한 방 하나면 돼 엄마. 원룸 같은 거 하나 구하면 될 것 같다. 하면서 저를 이끌고 여기저기 부동산을 다녔는데 그중 깨끗하고 안전한 곳으로 야무지게 방을 하나 골라놓고 이곳으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했지만 해가 잘 드는 편이라 그나마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딸이 골라놓은 방을 보더니만 역시 우리 딸이라며 저렴하고 좋은 곳에 잘 골랐다고 지켜 세워 주었습니다. 보안도 잘 되는 것 같아 저는 주인집 사람과 계약을 하게 되었고, 얼마 있다 딸의 짐은 그렇게 서울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걱정되어 허구한 날 전화를 했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장 큰 위안도 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대학 생활에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면서 언젠가부터 전화 연락도 잘 안 되게 되었고, 다시 전화해주는 일도 점점 없어졌습니다. 딸이 전화해줄 때는 용돈을 더 붙여달라는 연락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10만 원만 더 붙여주면 안 돼?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어디다 쓰고 하니까 돈이 모자르네. 다음에 내가 아르바이트 구할 테니까 돈 좀만 보태줘. 벌써 돈을 다 썼어? 좀 아껴 쓰기는 해야겠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한 달 용돈 3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써? 책도 사야 하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엄마가 책값이나 이런 건 따로 주지 않니? 학교 밥만 먹어서 가격도 싸다고 했고 항상 너 용돈 남는다고 했는데 요새 어디다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 거야? 그걸 내가 말해야 돼? 엄마는 나 언제까지 어린애 취급하면서 용돈 쓰는 것까지 간섭을 할 거야? 딸은 제게 버럭 소리를 질렀고 저는 깜짝 놀라며 그런 딸에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딸이 제게 소리를 지르니 저도 감정이 올라와서 화가 났고 결국 딸은 용돈 안 받겠다며 획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조금씩 그렇게 저와 엇나가기 시작했던 것이 대학 3학년 말이었어요. 아마 그것이 사이좋던 저와 딸의 사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알고 보니 딸이 지금의 사위와 연애하느라 정신 없었을 때였습니다. 딸은 같은 과 복학생인 사위를 만났는데 사위가 키도 크고 잘생겨서 많은 여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렇게 인기 많은 사위가 우리 딸을 찍어두고 만나게 되니 딸은 어떻게 이런 멋진 남자가 자기를 좋아할까 싶어서 하염없이 내주는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딸이 돈을 많이 쓰게 되고 거기다 사위한테 잘 보이려고 찍어 바르고 예쁜 옷과 구두도 사고 치장하느라 언제나 용돈이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딸은 당시 신용카드를 겁도 없이 만들었는데 그걸로 200만 원이나 현금 서비스를 받아 쓰고 학교를 휴학해서 등록금까지 빼돌려서 걸려서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딸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갔고 혹시나 딸이 그 남자와 함께 먼저 살림이라도 차린 것은 아닌가 심장이 뛰었지만 다행히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딸이 자취방에 잘 안 들어온다고는 주인집 아저씨한테 얘기를 들으니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저는 딸을 만나서 손으로 치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한두 번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니었지만 제일 아팠던 것은 바로 딸에 대한 제 믿음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이게 시작일 줄도 모르고
그게 저는 한없이 커 보였고 딸은 그런 저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엄마, 나 어린애 아니야. 이제 다 큰 성인이고 내 의사를 결정할 자유가 있어. 자유? 네가 말하는 자유가 엄마 아빠 속이고 돈 빼다가 네 맘대로 쓰는 게 자유야? 자취방에도 잘 안 들어오고 학교도 휴학한 후 그 남자랑 실컷 놀러 다니는 게 그게 자유냐고. 그건 내가 다 갚아주면 되잖아. 저번 학기 때 우리 오빠가 좀 일이 있어서 돈을 꿔갔는데 그 돈 받아서 이제 복학하면 돼. 어차피 오빠랑 같이 졸업하고 좋지 뭐. 그 오빠란 작자랑 졸업해서 뭐 어쩌려고. 결혼이라도 하려고?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미래도 없이 오빠랑 이렇게 잘 지냈겠어? 우리 학교 명문대고 오빠 거기 학생이고 이제 졸업하면 능력 인정받아서 좋은 직장 얻으면 나한테 프로포즈 한다고 했어. 미래를 약속한 사이라고. 딸은 철석같이 그 남자를 믿고 있었고 그 남자가 대체 어떻게 딸을 꿰어냈는지 단단히 환상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서울에 온 김에 딸의 남자를 만나보고자 했습니다. 남편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앞에 나서서 딸의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고 딸은 안 된다며 자기 남자친구 부담된다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은 딸의 의견을 저버리고 남자를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친김에 약속 장소에 나왔는데 남자가 쭈뼛쭈뼛하게 나왔습니다. 멀끔하고 깔끔하게 생겼고 여자들한테 인기 많게 뾰족하게 생기기는 했습니다. 딸은 남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 앞에는 부모고 나발이고 안중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속으로는 긴장을 가졌지만 겉으로나마 남자를 편안하게 대해주며 인사를 했고 그제서야 남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현아를 많이 사랑하고 미래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부모님께 결혼도 하기 전에 현아에게 돈을 빌리고 한 것들이 안 좋아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라는 사람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저희 부모님께도 현아 소개하고 졸업하자마자 직장 얻는 대로 바로 결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나? 그럼요. 제가 한량처럼 시시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저 한다면 하는 놈입니다. 현아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사위는 굳건하게 남편에게 약속을 했고 저희는 그나마 그 눈빛을 보고 안심을 하기로 했지만 내내 마음이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딸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람이니 어쩔 수 없이 사이를 허락하기는 했지만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냈고 마침내 남자와 제 딸은 같은 해에 졸업했고 남자는 대기업을 들어가겠다며 취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워낙에 실업률이 높아서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지라 남자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대기업보다는 일단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들어가서 마케팅 부서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번번이 대기업 시험에 떨어지기 일쑤였고 결혼은 생각보다 쉽게 진행되지 않으며 한 해 한 해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30살 가까이까지 되게 되었고 더 이상 남자도 대기업에 대해서 의욕을 잃은 채 학벌이 좋아서 학원에 있으면서 애들 과외하는 것으로 먹고 살게 되었는데 결혼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던지 한 해 한 해 미뤘습니다. 저는 이참에 잘 됐다 싶어서 사위와 헤어지길 바라며 다른 선자리를 알아보았고 딸도 오래 만나다 보니 현실이 보여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만 문제는 딸이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임신을 하고야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아이고 이거사 다 된 밥에 왜 재를 부려? 네 이모가 이번에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 소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가지면 어쩌겠다는 거야? 저는 속상한 마음에 딸을 나무랐고 딸도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던지 스스로 속상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실망스러웠던 것은 당장에 취업하면 딸을 책임지기로 한 남자가 자리가 안 잡혔다는 이유로 임신까지 한 마당에 결혼을 미루니 속이 터져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결국은 남편이 나서서 남자의 부모를 만나기로 했고 딸에 대한 문제를 의논할 겸 결혼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딸 가진 죄인이라고
임신한 딸과 함께 정말로 죄인처럼 호텔에서 남자와 그 부모님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차가 막혔다는 이유로 40분이나 늦은 후에 겨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별로 유감스럽지 못한 일로 이리 첫 만남을 가지게 되니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초면에 대고 대놓고 기분이 좋지 않다 말하는 안사돈을 보면서 저 또한 기분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남편 또한 얼굴이 굳어진 상태로 인사를 하는데 안사돈의 말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심지어 바깥사돈은 거들먹거리며 헛기침부터 시작하며 기를 죽였고 제 딸을 빤히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결혼 전에 아이를 갖다니 저희 집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아들과 오래 사귀고 있었고 결혼을 약속했다 하니 제가 큰맘 먹고 허락을 하는 겁니다. 큰맘 먹고 허락을 해?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상했고 딸도 감정이 안 좋은 듯 입술을 질끈 깨물었지만 어찌되었든 딸이 임신한 것 때문에 저희는 약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뭐가 큰 흠이나 싶어 당장이라도 뒤집어 엎고 싶은 생각도 간절했지만 그래도 딸이 받을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애들이 결혼 생각을 갖고 있으니 만난 것이고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 이리 만나 뵙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딸이 임신한 건 어찌 보면 양가 큰 축복이고 결혼을 앞당길 수 있으니 저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십니까? 요새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참 현아 어머님께서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셨습니다. 네, 임신이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찌되었든 둘이 좋아 그랬으니 저는 둘 다 새 생명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자 안사돈은 기가 막히다는 듯 쳐다보았고 속에 담아있던 말을 거침없이 했습니다. 이런 말 요새 시대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대대로 양반집 집안이었고 저희 부부다 대학 공부까지 한 인텔리들입니다. 둘이 좋아하는 결혼이지만 집안을 아예 안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저희로서는 사실 현아가 그리 탐탁한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현아도 현아지만 저희 집안 자체가 문제라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발끈해서 받아치려고 했지만 사태 파악을 한 남편은 저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저도 그거 압니다. 하지만 저도 공직에 오래 있었고 공무원으로 나랏밥 먹으면서 당당히 살았습니다. 말씀처럼 요새 시대에 집안 따지는 사람은 없으니 시대 흐름대로 집안을 따지는 것은 눈 감아 주시고 우리 딸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우겨우 남편이 사돈들의 비위를 맞춰주어 겨우 결혼 허락을 받은 후에야 딸은 그나마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위는 결혼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인지 한숨을 쉬었는데 결혼식 준비에도 그리 협조적이지 않고 미루기만 해서 딸이 마음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위와 사돈이 딸에게 절대적으로 비율을 맞춰줘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던 것이 말입니다. 그래도 기왕 할 거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을 알았던지 사위는 결국 식장에 들어갔고 딸은 드디어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쯤 남편도 공무원 퇴직을 하게 되어서 저희도 딸내와 가까이 살려고 집을 팔아서 서울에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오래 부산에서 살다 보니 정든 고향을 놔두고 쉬이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모든 생활권이나 지인들이 다 부산에 있다 보니까 막상 또 떠나려니 못 떠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부산에 있기로 마음을 먹었고 집을 알아보다가 이게 인연이 되려고 했던지 저희에게 과분하지만 좋은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남편 친구가 급히 집을 헛값에 내놓고 이민간 아들 딸내 곁으로 간다 해서 그 집을 저렴하게 사게 되었죠. 60평대 바다뷰가 있는 멋진 아파트였지만 남편 친구가 자금이 모자라 초급 금매로 내놓은 탓에 얼마만 보태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남편 친구한테 60평대 그 집을 사게 되었고 저는 늙음막직하게 대궐 같은 집에서 호강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 와서도 걱정이기는 했습니다.
우리 둘만 살 건데 60평은 너무 크지 않어? 청소도 걱정이고 관리비도 걱정이고. 이미 왔으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이 사람아. 그래도 우리가 언제 이렇게 큰 집에서 살아보겠어? 친구 녀석이 당장 어렵기도 하고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면서 친구 녀석에게도 도움이 된 거야. 우리 집도 싸게 사고 말이야. 그래도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 그냥 우리 넓게 대궐 같은 집에서 산다 치자. 딸 녀석 결혼도 했는데 사돈 앞에서 이렇게 넓은 집에서 지내면 좋지. 당시 딸은 딱히 사위가 집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해서 시댁과 합가해서 지내고 있었는데 사돈 댁도 그리 집이 넓은 편은 아니었던지라 24평 집에서 넷이서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60평대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서 다들 집들이를 한번 오겠다고 하는데 부산까지 먼 집들이인가 싶어서 그냥 넋놓고 있다가 사돈이 정말로 딸내와 함께 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딸이 30주 정도 뱃속에 손주를 품고 있었는데 임산부 부담되게 굳이 집들이를 와야 하나 싶었지만 오겠다고 해서 어쨌든 손님 맞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 매장에 가서 잔뜩 장을 봐와서 소갈비랑 양념할 것들, 과일 같은 것들을 사와서 요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다뷰가 직통으로 보이는 아파트에서 요리를 한다니 참으로 꿈만 같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바깥 풍경이 웬만한 초화 호텔 저리가라였으니 가끔 감상에 빠지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의 선택이 탁월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남편과 함께 파도치는 바다를 보며 노후 보내는 저는 정말 행복한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누우면 잘 곳이 필요한 집과는 다르게 집에만 있어도 여자라서 행복한 우아한 귀부인이 된 것 같았으니 집이 주는 안정감과 행복감은 남달랐습니다. 다만 청소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남편이 많이 도와줘서 수월하게는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터가 좋아서 그런지 집을 사고 남은 퇴직금으로 꽃집을 차렸는데 할아버지가 웬 꽃집이냐고 했지만 원래부터 꽃을 좋아하고 꽃꽂이를 틈틈이 배워온 터라 남편은 참 좋아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안락한 공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정말로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었는데 딸아이와 사돈이 그날 방문을 하게 되면서 저희는 내심 탐탁지 않은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딸이 결혼한 지 반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딸은 전보다 좀 야윈 것 같았고 안사돈은 자기 대신 딸을 부려서 그런지 전보다 퉁퉁하니 살이 좀 붙은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60평의 으리으리한 넓은 집을 본 사돈 어른은 입을 다물 줄을 몰랐습니다. 그저 대단하고 대단하다라고만 생각했는지 자리에 앉고도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전에 있던 남편 친구가 인테리어도 한 지가 얼마 안 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멋지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딸 역시 생전 이런 집은 처음이라 표정이 밝아지며 바다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위도 저와 남편을 다시 보며 이렇게 대단한 능력자인 줄 몰랐다며 칭찬을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발코니에는 남편이 가져다 준 싱그러운 초록잎들의 화분이 잔뜩 있으니 그야말로 아름다운 섬이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그 집들이가 사돈이나 딸내에게 큰 인상 깊었던지 그날 바깥 사돈과 남편 그리고 사위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기에 바빴고 포근한 잠자리에서 하루 자고 저는 끝까지 딸내외와 사돈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인상이 깊고 저희 집이 너무나도 좋았던지 그 후부터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집도 크고 손님용으로 게스트하우스 방 2개를 나누었기에 저희 친척들이나 지인들도 가끔 왔다 갔다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어쩌다 한 번이지 거의 오는 것은 딸내외와 사돈들 뿐이었습니다. 딸내외는 솔직히 그렇다 치지만 사돈내외는 참으로 넉살이 좋은 건지 저희가 불편하지도 않은지 시도 때도 없이 주구장창 저희 집에 자주 와서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사가지고 온 적이 없었습니다.
딸 내외도 사돈들도 다 같이 말이지요. 저번에는 사돈 내외가 바다가 보고 싶다며 부산에 왔다가 당연히 숙소를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오게 되었는데 언제나 자연스럽게 식구 같다며 빈손으로 왔죠. 그래도 그것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건지 안 싸뒀는 저희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리 말하고는 했습니다. 우리가 뭐 좀 사올까 했는데 괜히 사돈 불편하고 부담될까봐 안 사왔어요. 우리가 뭐 올 때마다 사왔으면은 얼마나 사돈들은 또 불편하겠냐고요. 아, 그렇죠. 괜히 신경 쓰이고 서로 불편해요. 그냥 오시길 잘하셨습니다. 저희는 부담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방만 내어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사실 밥도 필요 없는데 이렇게 챙겨주시니 고마울 따름이지요. 나중에 서울 오시면 다 갚겠습니다. 아닙니다. 가족 좋다는 게 뭡니까? 딸 자식 사돈께 맡기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저 우리 자식 잘 보듬어 주시고 잘 살펴주시면 그거야말로 감사할 일이지요. 그럼 앞으로도 휴가 여기로 와도 되겠습니까? 바닥도 대리석이고 앞에 바다뷰이고 널찍널찍하니 그야말로 호텔 부럽지 않습니다. 쥐콩만한 집에서 살다가 여기서 있으니 아주 탁 트인 게 너무 좋아요. 그러십시오. 사돈네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남편은 사돈네가 언제나 환영이라는 말을 하면서 껄껄 웃었는데 아니 그렇다고 해도 오는 것도 한두 번이지 가끔 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휴가 때는 거의 2주를 내리 머물고 가니 저희도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하느라 기진맥진이었습니다. 손님이라고 뭐를 시킬 수도 없고 본인들이 알아서 눈치껏 해야 하는데 빨랫감도 세탁기에만 쌓아놓을 뿐 뭐 할 생각도 안 하고 요리도 마찬가지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 사돈네가 점점 편하게 생각하고 염치 없어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언제 한 번은 제가 그날 몸살이 좀 나서 밤새 앓다가 장 보는 것을 깜빡 잊고 먹을 것이 똑 떨어져서 어차피 서로 편하게 지내자고 했으니 한 끼만 라면을 먹자고 라면을 끓여서 계란 풀어 내놨는데 내내 라면이 불 때까지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아 젓가락만 끄적이다가 그대로 방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부랴부랴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그 밤에 사돈들이 푸대접을 했다며 씩씩거리고 밤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사돈들이 사정을 이해 못해주는 것이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집에 돌아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딸이 제게 전화를 해서 부모한테 뭐라 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시부모님 기껏 시간 내서 부산까지 휴가를 갔는데 잘 좀 보살펴 드리지 어떻게 라면을 줄 수가 있어.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랬다. 식구끼리 편하게 지내자길래 마침 집에 라면만 있어서 대접한 거긴 하지만 양해해 주실 줄 알았어. 그런데 표정이 안 좋아지길래 바로 배달 음식 시켜드렸는데 기분이 안 좋으셔서 돌아간 것 같으시더구나. 그러면 처음부터 배달 음식을 시켜드리지 우리 시부모님한테 나가라고 눈치 주는 꼴이나 다름없잖아. 건강 잘 챙기시는 두 내외분 라면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라면을 대접했으니 얼마나 실망스럽겠냐고. 그래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엄마가 좀 더 신경 쓰도록 노력할 테니까 시부모님께 잘 말씀드려라. 다음에는 더 극진하게 모시겠다고. 딸의 성화에 저 역시 사실 할 말은 많았지만 더 이상 말 섞는 것도 불편해서 그만 끊었습니다. 남편은 그 소리를 옆에서 듣고 한숨을 쉬며 제 마음이 어떨지를 알기에 위로했습니다. 참, 내가 괜히 큰 평수로 이사를 가자고 해서 당신이 고생이네. 손님들 드리려고 큰 집에 이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좀 넓은 데서 좋은 곳에서 늙음악지게 살고 싶어서 산 것이었는데 내가 참 미안허이. 아니야, 당신 덕분에 이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데 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때 사돈한테 라면 내놨으니 화가 날 만도 하지. 손님 대접도 제대로 못 해드리고. 그래도 나름 사돈은 많이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올 때마다 그렇게 신세지면서 뭐 하나 들고 온 적 없는 양반들이야. 심지어 여기 머물면서도 바깥에서 자기네들 관광 즐기면서 뭐 하나 같이 먹자고 뭐 하나 사온 적 없는 사람들인데 참 기가 막힐 적이 많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뻔뻔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당신이 그날 딱 한 끼만 라면 준 건데 그게 뭐가 어때? 다른 땐 정성 들인 밑반찬들이나 고기 반찬, 갈치조림, 좋은 음식들만 내놨잖아. 그것도 몸이 안 좋아 깜빡 잊은 건데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주면서 딸에게 불만을 털어놓은 게 정상인들이 할 짓이야? 남편은 웬만큼 참고 넘어가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많이 화가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딸이 전화 와서 그것에 대해 부모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남편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손님으로는 타돈뿐 아니라 딸 내외도 참 많이 왔었습니다. 딸은 첫 아이를 낳아서 돌보느라 당분간 뜸하기는 했지만 임신하고서 바다 구경한답시고 참 많이도 오고 갔습니다. 딸 자식 오면 사돈내외만큼 더 챙겨주고 신경 써줄 것이 많았습니다. 당시 임산부였기 때문에 더 걱정이었는데 아기 낳고서도 그때 한번 왔었는데 아무래도 장기로 운전을 하다 보니 아이가 멀미를 해서 그 후에 뜸해졌었습니다. 애돌보는 스트레스가 심했던지 시부모님의 불만을 곧이곧대로 전하며 화를 냈고 남편은 그에 관해서 짚고 넘어가겠다며 딸과 그 후에 한바탕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딸이랑도 사돈내외랑도 조금 거리를 두게 되었는데 명절날이 찾아오게 되면서 딸이랑 사돈내외가 내일 모레 곧 돌이 될 손주 녀석까지 한꺼번에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사돈내외도 딸내외도 뺀질나게 드나들어서 그런지 저는 전혀 밉지 않고 오히려 미운정이라도 들었던지 와주니 참 좋았습니다.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건지 저는 딸내도 사돈내도 언젠가부터인가 귀찮음을 이겨낼 만큼 오는 것이 나쁘질 않았습니다. 힘들기는 했지만 안사돈의 수다스러움도 딸의 얘기들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니 딸은 일주일 후쯤 연차를 낸 사위와 함께 왔는데 그때 일주일을 머물렀을 때 나가서 실컷 딸은 친구들과 부부내외로 만나면서 놀았고 저는 밤새 아픈 손주를 돌보며 힘들어했습니다. 현아야, 너 네 아들 준우 아픈데 어딜 그렇게 돌아다녀? 모처럼 여행 온 거잖아. 그리고 엄마도 우리가 오는 게 더 좋겠다고 말해서 엄마 생각해서 와줬는데 엄마가 좀 봐주면 안 돼? 친정 좋다는 게 뭔데? 그렇지만 손주가 아플 때는 네가 봐줘야지. 자식에게 엄마 품만한 것이 없는데 그냥 엄마가 좀 봐주면 안 돼? 어차피 애기라서 엄마인지 할머니인지 잘 모른다고. 엄마가 정성 들여서 간호해주면 준우도 더 좋아할 거야. 맨날 사위랑 저희 집에 와서 놀러 다니고 밤늦게 들어와서 저는 아픈 손주를 제 손으로 직접 보살펴야만 했습니다. 저는 39도 열이 펄펄 끓는 손주를 밤새 간호했고 딸이랑 사위는 새벽에 실컷 놀다 들어와 방에 와서 뻗어 잤습니다. 남편은 새벽녘에 일어나 제 이런 모습을 보고 교대하자고 했고 손주를 안타깝게 보았습니다. 자식 낳아놓으면 부모의 마음을 알고 철든다는 말이 우리 딸한테는 별로 적용이 되질 않네. 시댁살이 하면서 많이 힘든 탓이겠지. 시부모님 성격도 보통 아니라서 그 좁은 집에서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 거야. 그런데 넓고 탁 트인 친정집에 오니 자기 세상이라서 아마 아픈 자식 보는 것도 버거울 수도 있어. 제가 아는 딸은 충분히 손주를 아끼고 챙기는 헌신적인 엄마였는데 친정에 오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매일매일을 스트레스 풀며 노니 저는 온전히 딸의 뒷감당까지 하고 시부모님에게 변명까지 해주며 딸을 배려했습니다. 제 정성 어린 간호 덕에 손주는 다행히 딸이 집에 갈 때쯤 열이 똑 떨어지게 되었고 자식 열 떨어진 것에 대해 고맙다는 한마디 없이 손주를 품에 안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은 사돈이나 딸에게 편히 쉬다 가는 별장이나 마찬가지였고 큰 집에 있는 숙명이려니 생각했지요. 그들이 다녀가는 것은 좋았지만 신경 쓸 것이 많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항상 며칠간 꼬박 알아야 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는 아픈 손주까지 봐주느라 저는 이틀 더 알아서
총 5일을 알아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족에게 호의적이고 집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제게 다 헛일했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은 온종일 안색이 안 좋았습니다. 꽃집에서 꽃을 다듬다가 뭐가 안 좋았던지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나치던 손님에 의해 발견하게 되어버려 인근 지역 병원에 빨리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병원 의사는 남편의 상태를 보고 아무래도 당장 크게 생명의 위험은 없고 급한 불은 껐으나 서울에 가서 면밀한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소견서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서울로 갈 채비를 차렸고 간 김에 애들이라도 좀 보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4평 집에서 시부모님과 딸 내외 그리고 손주까지 옹기종기 모여 살려니 그게 불편하고 힘들었던지 사위는 큰 맘을 먹고 대출을 최대한 받아 근처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33평으로 이사를 가서 산다고 하니 서울에 온 김에 딸내에서 하루 신세를 지면 어떨까 싶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모텔은 사실 좀 그렇기도 하고 남편이 아픈데 아무래도 모텔보다는 딸내 집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이 큰 집으로 이사까지 했다고 하니 마음이 더 편했습니다. 현아야, 엄마다. 아무래도 내일 정도쯤에 아버지 때문에 서울 좀 가야 하겠는데 내친 김에 네 집에서 하룻밤만 묵으면 어떻겠냐? 뭐? 우리 집에서? 내일 잘하면 시부모님이 오셔서 주무시고 가실 수도 있는데 네 시부모님들께서 사이에 집 가까운 데 사시지 않으셔? 20분 거리밖에 안 걸린다며.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니 여기서 주무시고 가고 싶으신가 봐. 왜 그럴 때 있잖아. 자식 집에 하룻밤 머물면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셨나 봐. 그럼 어떡하지? 네 아버지 숙소를 따로 예약하지를 않았는데? 그런 걸 일찍 얘기를 해야지. 아무튼 시부모님께서 시간 내서 오시기로 하셔서 어쩔 수 없어. 인근에 사시는데 혹시 나중에 오라 하면 좀 그럴까? 어쩌다가 한번 서울에 가서 니들 보는 건데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면 그 정도는 양해해 주시지 않겠니? 딸은 계속 안 된다고 거절을 하는데도 저는 이번 기회에 딸네 집에 머물지 않으면 머물 기회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사돈이나 딸이나 저희 집에서 휴가차 머문 기간이 한두 날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거절을 할 수가 있나 마음이 좋지 않아 오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사돈네와 딸네는 20분 거리면 언제든 다시 시간을 정해 만나면 될 것인데 부산에서 오는 저희에게 양보 못하니 알아서 다른 쉴 곳을 구하라고 말하는 딸이 참으로 얄밉기도 했습니다. 딸은 도저히 시부모님께 어렵다고 친정어머니 오시니 다른 날로 오시라는 말을 할 자신이 없다고 했고, 또 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 마냥 서운해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참에 사돈들과 친구처럼 많이 친해지기도 했으니 내가 직접 전화 걸어서 부탁해보면 어떨까 싶었는데 두 내외가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시는지 연락이 통 되지를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텔을 잡아야 하나 싶어 일단은 서울에 깔린 것이 모텔이니 저는 일단 남편을 부축하며 택시를 타고 기차역까지 가서 서울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차에 타자마자 피곤했던지 하염없이 잠만 잤고 저는 그런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늙으면 아프고 힘든 것이 가장 서럽다며 건강만큼은 잘 지키자며 약속을 했는데 게으름을 피우던 제게 뭐라 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누구보다 건강 챙기고 운동 좋아했던 남편이 이렇게 먼저 변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서울 병원들은 실력 있는 의사들이 많다고 하니 꼭 나아지리라 믿고 그렇게 한참을 남편 걱정에 창밖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는데 때마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혹시나 사돈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딸이었죠. 저는 딸의 전화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 시부모님이 친구분네 댁에 놀러 가셨는데 오랜만에 봐서 반가우셨던지
하루 머물고 그 다음에 가시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엄마 우리 집에 그럼 들를래? 그럼 좋지. 그럼 네 아빠 진료 다 받고 네 집에 들르마. 주소 하나만 엄마에게 보내다오. 알겠어 엄마. 그럼 진료 끝나고 바로 연락해. 이것저것 내가 준비해 놓을게. 딸이 다시 전화가 와서 시부모님이 안 오시기로 했다고 한다는 말이 제일 반가웠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로 인해서 저희가 딸네 집에 신세 질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텔은 환자한테는 조금 걱정이 되었고 호텔은 너무 비쌌습니다. 혹시나 내가 안 사돈 게 부탁을 드리려고 한 전화에 감을 잡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부러 배려를 해주었나 좋은 상상까지 하게 되며 그 시간 이후부터 마음을 놓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일찍 서울역에 도착하고 저희는 택시를 타고 예약한 병원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병원이 길이 복잡하고 넓어서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남편과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약 시간 후에도 계속 밀려서 2시간이나 더 있다가 진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겨우 검사를 다 마치고 검사 결과를 다음날 알려준다고 했기에 저는 일단 딸네 집으로 택시를 타고 남편과 함께 이동을 하려 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딸이 문자를 보내준 주소로 가자고 했는데 문자를 뒤져보니 딸의 주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가 못 찾나 싶어서 핸드폰 문자를 찾으려고 전부터 계속 뒤져봐도 나오지 않는데 딸이 깜빡 잊고 안 보냈나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짜증을 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실 겁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우리 딸이 주소를 보내준다는 것을 깜빡했나 봐요. 일단 기사 양반, 요 주위 한 바퀴만 삥 둘러주세요. 택시기사는 답답한 듯 저를 보더니만 이내 짜증내는 듯 알겠다며 주변을 돌기 시작하는데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시 집 주소를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또 어디 통화 중이었는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사돈이 우리 집에 와서 살던 곳을 말했던 것을 급히 기억해내며 일단 그 동네에 가달라고 했습니다. 겨우 시간을 번 저는 계속 딸에게 연락을 했고 이게 뭐라고 초조하기까지 했는데 얼마 있다가 딸이 제게 전화를 해온 후 참으로 미안한 듯 말을 했습니다. 현아야, 너 집 주소 보냈냐? 내 핸드폰이 이상했는지 오질 않았더라고. 엄마, 사실은 시부모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고 해서 그냥 집 주소 문자 안 보냈어. 괜히 헷갈려서 난감해질까봐. 뭐? 나 지금 네 동네 쪽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도착이야. 엄마는 왜 내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벌써 살고 있는 곳으로 와? 시부모님 오신다고 하는데 나 불편해져서 안 돼. 그냥 엄마가 이번에는 두 눈 꼭 감고 모텔에서 자든지 집으로 들어가든지 해야 할 것 같아.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되돌아가냐. 그러지 말고 시부모님께 전화를 내가 해보마. 아니면 네 시부모님 너희 집에서 자면 시부모님 집은 비어지지 않겠니? 그럼 그곳을 우리가 하룻밤만 쓰겠다고 하면 폐가 되려나? 당연히 폐가 되지. 엄마, 설마 우리 시댁이 엄마네에서 자주 신세졌다고 그거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좀 마. 모텔비 얼마나 한다고. 내가 모텔비 줄 테니까 우리 시어머니한테 뭐라 해서 내 입장 난감하게 좀 하지 않으면 안 돼? 다른 친정엄마들은 알아서 눈치껏 해준다는데 엄마는 대체 왜 그러는데? 딸은 펄쩍 뛰며 제게 말을 했고 어느새 성격 급한 택시기사는 딸네 동네에 세워주며 다른 콜을 받으며 저희 요금을 결제해 주었습니다. 오늘 운세가 안 좋은 건지 성격 안 좋은 택시기사를 만나게 되어서 다시 역으로 가잔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딜 가든 상관이 없었지만 그저 남편이 걱정이었습니다. 남편도 나지막한 소리에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상황이 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었기에 불편함 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집에 염치 없이 마음껏 머물러 쓰면서 저희가 하룻밤을 머무는 게 이리도 힘들게 진행되는 일인 줄 정말 답답하고 이상했습니다. 남의 집은 되고 자기 집은 안 된다는 식의 논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미리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이게 회사 업무도 아니고 공공적인 일들인데 어떻게 대화로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할 수 없는 일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분명 사돈내외들도 저희에게 가족들이라 편하게 지내야 한다면서 뭐 하나 작은 것 하나 가져온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저는 다시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제서야 신호가 갔습니다. 안사돈은 그제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찍힌 것을 알았을 텐데 왜 확인하고 전화해 주지 않았을까 자꾸만 안 좋은 인상이 생겨버려 머리를 저었습니다. 안사돈의 목소리가 유난히 거들먹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안사돈에게 동네에 왔다고 얘기를 하며 조심스럽게 사정을 말했습니다. 안사돈,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사정이 이렇게 되었는데 혹시 저희 딸네 집에 오시기로 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사돈네의 집이 비실 텐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사돈네에서 오늘 하룻밤만 머물면 좀 힘드실까요? 저도 실내이고 무례인 줄 압니다. 더군다나 집주인이 없는 상황이니 아무리 사돈이라고 불편하고 꺼림칙할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돈들은 저희 집에서 툭 하면 머물고 편하게 대했으니 이런 것쯤은 가벼이 넘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역지사지 자세가 되니 이건 또 용납하기 힘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사돈, 저희는 빈집에 사람을 들이진 않습니다. 아무리 식구 같은 분이라고는 하나 식구는 아니고 저는 빈집에 저희 아들 들이는 것도 싫어서요. 이해해 주셨음 합니다. 안사돈은 뜻밖의 거절을 해왔고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꼭 뭔가 기대한 것에 배신을 당하는 느낌이라 식은땀이 절로 났고 입술도 바싹바싹하게 말랐습니다. 저 그러면 꼭 오늘 아들네에 가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만일 이유가 없으시다면 가깝게 사시니 다음에 시간 낼 때 오시고 오늘은 저희에게 양보하시기에는 어렵습니까? 이미 저는 마음을 접었지만 그래도 안사돈이 어디까지 우리를 생각해 줄 수 있나 궁금한 나머지 물었습니다. 제발 잘 대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저는 이 대답 여부에 따라서 사돈을 정말 가족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다 끝장내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너무나도 제게 냉정하고 쌀쌀 맞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저희도 그때밖에 시간이 나질 않아서요. 원래 가까운 데 사는 것이 시간도 더 잘 안 나고 만나기 어려운 법입니다. 저도 아들네외 집들이 한번 가지 못했는데 마침 시간과 기회가 되어 얘기를 하고 약속을 잡아둔 건데 그거를 깨면 애들한테도 면목이 없고 저도 좀 그렇습니다. 저는 안사돈에게 굽실거리며 제발 어떻게 해서든 방에 관해서 협상을 보고 싶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간다 했다 안 간다 했다 말도 하지 않던지 아무래도 안 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간다고 하니까 심술이 나서 중간에 가로막는 느낌이 들어 사돈이 얄미웠습니다. 이도 안 된다 저도 안 된다 하니 저도 끝내는 이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택시를 다시 잡아 집으로 가겠다 했고 그날 저는 어느 정도 괜찮은 관광호텔로 가서 하룻밤 머물렀습니다. 아마 집까지 갔으면 문전박대했을 텐데 그렇게까지 안 하게 되어서 다행인 건가 씁쓸함과 말도 못하는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시부모님이 일정이 다시 바뀌었다고 하면서 오라고 했다가 다시 안 된다고 하니 저는 갑자기 뇌의 회로가 딱 끊어진 것처럼 더할 나위 없이 화가 났습니다. 저희가 무슨 멍멍이도 아닌데 말입니다. 딸만 해도 그랬습니다. 부모가 같은 동네에 왔으면 비록 안 된다고 할지언정 나와서 얼굴 한 번은 들여다보고 인사를 하는 게 맞는 건데 딸이나 사위 둘 다 제대로 된 녀석이 없으니 가슴만 팍팍할 따름이었습니다. 좋은 대학 그거 다 별거 없구나 싶었습니다. 딸이 그래도 자기 손으로 아무리 후진 호텔이라도 예약했으면 부모를 배려했구나 생각해서 덜 서운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렇지 않았고 무심한 태도에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이제는 화낼 기력도 없는지 저를 안아주며 괜찮다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품에서 흐느낀 채 밤새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남편과의 논하며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결과를 확인한 결과 추적검사 결과로 확정이 나왔고, 그렇게 그리운 집에 도착했을 때 다시는 딸과 사돈 내외를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들이 올 때마다 일일이 신경 쓰고 좋은 음식 대접하고 좋은 데도 데리고 다녀 주었지만 딸내와 사돈들은 저희 내외를 이리도 푸대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바란 것은 최소한의 부모 대접은 해줘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아무 부질 없었습니다. 딸이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떠도는 말처럼 결혼한 자식 집에는 가는 게 아닌 듯 했고, 저는 마음만 상처받은 뒤 그렇게 저희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와서 방 2개 있는 손님방을 다 떼버렸고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사람이란 것이 원래 베푼 만큼 돌려받지 못하면 서운하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 서운함을 느끼고 싶지 않고 실망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슬슬 날씨가 따뜻해지자 사돈이나 딸이나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주말을 끼고 사돈 내외와 그 일가 친척들과 함께 말입니다. 부산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이 인원이 다 호텔 구하려면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식구인 안사돈네 집에 왔지요. 연락 한 통 안 했다고 저를 밀어낸 사람이 본인 역시 갑작스럽게 잡혔다며 연락 없이 오게 되니 그 핑계를 대서라도 내보내야겠다 싶었습니다. 참 뻔뻔스럽게 자기가 제게 한 행동은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이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가주세요, 안사돈. 저희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받지 않으렵니다. 막말로 저희가 공짜 호텔도 아니고 더 이상 저희 집에 오는 것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머, 갑작스럽게 말하면 저희 식구들 다 어떡하라고요? 오늘 성수기라 빈 방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만, 아니, 내가 미안할 건 없지. 연락 안 한 것도 사돈 잘못이고 집주인 허락 없이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온 것도 사돈 잘못입니다. 저희는 분명히 입장 전했으니 더 이상 부산에서 마주칠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사돈에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며 문을 잠궈버렸고, 안사돈은 그것이 화가 났던지 배를 누르거나 문을 발로 차서 제 진상으로 떨쳐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를 못하며 안사돈은 바깥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돈, 그러면 저희가 돈 모아서 오늘 숙박비 하루 드릴 테니 서로 좀 봐줘요. 진짜 성수기라 호텔이 다 마감되어서 그래요. 그럼 집으로 돌아가셔야지요. 그건 저희가 봐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만 귀찮게 하지 마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확실하게 행동을 하자 누구보다 환영하고 좋아했던 것은 바로 남편이었고, 남편은 그 무렵 병원이 잦아들어 추적검사하면서 기운을 차릴 시기였습니다. 사돈이 그렇게 씩씩거리고 나갔고, 딸이 제게 전화가 왔는데 얘기할 것이 뻔하고 빽빽 소리 지르는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딸의 전화를 안 받다가 한 달이 되기 전쯤 딸내외가 저희 집을 찾아왔는데, 분명히 연락 왔을 때 사돈과 똑같은 말을 전했는데 연락도 없이 왜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당연한 듯 당당하게 빈손이었고, 이번에는 제가 화난 것 자체가 가짜게 느껴졌던지 아이에게 짜증이 한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문 안 열어줄 거야?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꼭꼭 잠그고 안 열어주면 우리는 이 오밤중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냐. 다른 호텔이나 머물고 찾아보라고. 우리 집은 안 된다. 저번에 우리 시부모님 왔을 때도 이랬으면서 우리한테까지 이러기야? 어떻게 멀리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내칠 수가 있어? 네 시부모도 니들도 우리 집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될 말이지. 그래서 내 분명 우리 집에 오지 말고 분위기 좋고 괜찮은 숙박 잡아 머물라 하지 않았냐? 알았어, 알았다고. 그럼 오늘만이라도 좀 재워줘. 내일부터 당장 호텔이든 모텔이든 나갈 테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 애도 지금 자고 있는데 밤 12시에 어딜 숙박을 구해.
천지에 널린 게 호텔이고 모텔이다. 돈만 주면 들어갈 수가 있어. 12시에 들어가자니 비싼 돈 아깝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아, 그것도 그렇고 부산의 숙소가 얼마나 비싼 줄이나 알아? 애 있는데 아무 데나 있을 수도 없고 그래도 위생적이고 좋은 숙소 머물러야 하잖아. 내일 내가 날 밝으면 다시 구할 테니까 일단 문 좀 열어달라고. 나는 너나 너희 시댁 식구들이나 지긋지긋하다 정말. 내가 오죽하면 이럴지 너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냐? 아니, 엄마가 돼서 꼭 딸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받아야 돼? 대가를 받아야 하냐고.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딸을 문전박대하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 저번에 우리 시부모님한테도 그래서 엄청 섭섭해 하셔서 나도 중간 입장이 난감했는데 우리한테까지 그러고. 엄마 혹시 치매라도 들어서 그런 거야? 치매는 네가 걸린 거지.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감히 우리 집에 또 와서 신세질 생각을 해? 나한테 함부로 말한 것도 다 잊어먹고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이 어떻다 집안이 어떻다 이리저리 막말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또 우리 집에 와? 그건 그냥 내가 엄마가 편하니까 그냥 말한 거지. 시어머니도 저번에 엄마 집 수리 한번 하시는 게 좋다고 한 게 기분 나쁜 모양인데 그것도 그냥 한 말이지 나쁘게 드린 말 아니잖아. 그래, 그럼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 우리는 엄마네 집에 가서 왜 못 자게 하는 건데? 자식이 부모 집 가서 잠도 자고 좀 얻어먹을 수도 있지. 서운한 게 있다고 우리까지 못 오게 해? 그리고 그때는 내가 사과했잖아. 시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오신다고 한 거 어떻게 하라고. 친정엄마가 돼서 지금 그거 가지고 나한테 똑같이 하겠다는 거야? 참 핑계도 가지가지구나. 긴 말하지 않겠다. 더 이상 너도 너희 시부모님도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공공장소도 아닐 뿐더러 숙박비 내고 니들이 숙박하면서 편하게 지내라. 나도 서울 갈 때는 네 집 안 가고 모텔이나 다른 데 잡을 테니까. 그렇게 저는 딸을 내쫓았고 딸은 비밀번호를 아무리 눌러도 열리지 않는 애꿎은 문방만 잔뜩 발길질을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사돈이나 딸내외는 아쉬웠던지 명절날을 시도로 해서 저희와 화해를 하려고 그제서야 이것저것 사들고 찾아왔지만 아무리 저를 설득해도 다시 우리 집을 공짜 호텔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만만해지기도 싫고 적당한 선을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지요. 저는 남편과 함께 여전히 60평대 바다뷰 아파트를 보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분간 자식들과 사돈들을 안 보며 사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같아서 그러고 있네요. 언젠가 볼 때 보더라도 다시 만날 때는 다신 얕보이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돈도 그렇고 결혼한 자식도 그렇고 말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